네, 동영모의고사 4회차로 이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마지막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가 그 단원별로 주제별로 나누면 한 테마가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범위에서 한 문제 한 문제씩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쉰들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한 명 한 명 유대인들을 구출해서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근데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면서 요 부분 다 살려내서 여러분들이 맞추시길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번 보시죠. 다음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26조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보시면 현재는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 서식을 정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 완성 시 사용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서식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정답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와 아주 유사한 조문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또 있어요. 그래서 권장되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는 이런 규정도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권장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정 서식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봤어요. 봤었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서랑 왔다 갔다 하면서 뒷장은 똑같네요. 앞장은 거의 비슷하네요. 비교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래서 법정 서식은 있어요. 있는데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것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법정 서식은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는 또 22조에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거래계약서는 지금 권장되는 법정 서식조차도 없고 법정 서식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써야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주택의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관한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는 생략할 수 있나요? 중개대상물이 무엇이었고 알선한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불문하고 중개가 완성되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작성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예외 없죠? 네? 네.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예외가 없는데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기재 내용이 생략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임대차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기재 생략할 수 있죠. 또
예. 예,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다면 기재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략할 것도 없기 때문에 작성해서 제외되는 게 있었는데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일부 기재 사항이 생략될 수 있는 것이지 중개 완성 시 확인 설명서 작성 자체가 생략될 수 없죠. 서명 및 날인 행위가 생략될 수 없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생략될 수 없죠. 근데 3년간 보존하는 건 생략될 수 있어요. 어떤 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존 의무는 생략될 수 있었습니다. 2항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반드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일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서명 날인을 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성실 정확하게 날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항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권리 이전 의뢰인과 권리 취득 의뢰인도 서명 또는 날인한 란이 서식화되어 있다. 그렇죠? 확인설명서 서식 속에는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임대 의뢰인, 임차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서식화되어 있습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확인설명할 의무가 없다. 보수받지 않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중개행위는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었죠. 5항 확인설명 의무는 중개 의뢰 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 완성 이후까지 그 의무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설명은 일단 본법상의 규정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확인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 과정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개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이행 업무도 손해배상의 원인 행위인 중개 업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항이 옳은 질문 정답입니다. 15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즉 신고센터가 직권으로 사건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 5항 신고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소속원인 경우 그 신고인이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다고 해서 직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모두 몇 가지가 있나요? 모두 7가지가 있어요. 근데 7가지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게 2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5가지 행위가 33조 2항에 있었습니다. 기업,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이긴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속하지만 이건 금지 행위일 뿐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아니죠. 니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금지 행위이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닙니다. 디귿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이건 거래질서 교란 행위죠. 리얼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 자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속해요. 미음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역시 거래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디귿 리을 미음인데요. 5항이 정답인데 이러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는 신고 고발한 자에게 50만 원 포상금 지급하기도 하는 사례였었습니다.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설정해야 할 총보증 설정 금액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단 법인은 기본요금 2억 원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총보증 설정 금액을 지금 말했으니까 얼마?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문제에서 봤듯이 추가 설정할 금액을 말했다면 3억 원 이상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총 설정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8번 매매대금이 1억 9천만 원인 단독주택과 매매대금이 2억 1천만 원인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을 물었는데 지금 아파트와 단독주택, 물건이 주택이면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교환계약일 경우에 요율에 적용해야 할 기준 금액은 무엇이 된다? 고액의 교환가액입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하겠죠? 2억 1천만 원이라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구간이니까 1천분의 4 적용을 해야 됩니다. 2억 1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84만 원인데 지금 문제는 보수 총액을 물었어요.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는다? 각각 받는 것이니까 84만 원을 각각 받으니 총액은 168만 원. 5항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계약금 등의 예치를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계약금 등의 예치를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치 권고하는 시점이 중개가 완성된 때고 계약금 등은 언제까지 예치가 되는 거예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었나요? 네. 있었었죠.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는 대통령령이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가 6 추가되는데 그 중에 금융기관, 은행이 있죠. 그 다음에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있었습니다. 신탁업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에 채신관서가 있었고, 보험업법상에 보험회사가 있었고요. 계약금이나 계약 관련 서류의 예치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회사, 예치 전문 회사.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몇이다고? 7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의 명의로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느냐? 즉 예치기관은 법 31조가 직접 법률로 규정을 했는데, 예치기관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 신탁업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기출지문에 채신관서가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등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치된 계약금은 언제까지 예치가 되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가 되는 거잖아요. 묶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그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전 수령을 위해서는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했었죠. 그런데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행할 수 있고요. 예, 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비교해 보면 예치 명의자도 되고 예치기관도 되고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 발행기관까지 다 되는 곳은 오직 금융기관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준 이 보증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사전 수령이 가능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했을 때 예치된 계약금 등은 사전 수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3항,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수, 임차인 등 권리 취득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매수인, 임차인이 수령하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사전 수령하는 거죠. 4항, 계약금 등을 보험업법에 따르는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 이 보증서는 오직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만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예치 명의자가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누가 예치 명의자일 경우에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5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실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라면 그 실비는 매도, 임대,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 맞죠? 그러나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실비는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20번.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항, 공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그런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였었어요. 그러나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어디에? 협회에 둔다 였었고요.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을 두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합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죠. 위원들이 투표로 뽑는다는 겁니다. 2항이 틀린 질문 정답입니다. 21번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교육은 4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 교육의 명칭들 먼저 나열해 보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4가지 교육이 있었는데요. 1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받는 교육 뭐죠? 실무교육이죠.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죠. 또 누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또 누가 실무교육 받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법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죠. 또 누가? 자,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 그 다음에 그렇죠. 분사무소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잖아요.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근데 그거 안 받아도 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등록 신청하거나 다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들어오는 경우 등에서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연수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근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해 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그런데도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고용인 중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실시할 수 있다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하긴 하는데 그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 불과했었고요. 그거 받으면 되지 보조원은 연수교육 2년마다 받아야 될 의무도 없었습니다. 4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항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항이 맞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지만 등록관청도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적 성격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할 의무도 없고 저들이 그것을 수료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 국토부 장관 등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할 거라면 교육 시행일 며칠? 10일 전까지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뿐이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실시할 수 있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들이 실시하는 실무, 연수, 직무 교육에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는 할 수 있어요? 교육 지침. 지침은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었죠. 5항이 정답입니다. 22번.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 사유가 있죠.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이러한 자들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죠. 근데 신고 또는 고발이 있다고 다 포상금 주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뒷북침은 안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 또는 고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발각되기 전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죠. 어디 가서? 등록관청 갈 수도 있고 수사기관 갈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가서 신고 또는 고발해야죠. 근데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했다고 또 다 포상금 주는 건 아니었어요. 포상금 지급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해야? 공소 제기를 했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어야만 포상금 지급은 결정이 된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 문제에 기출되는 걸 보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포상금 줘요? 네. 줘요? 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공판 절차가 개시가 되어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선고유예 처분이 나왔다. 포상금 줘요? 주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공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으니까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는데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포상금 줘요? 주죠. 판결이 나왔다는 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예는요. 유예는 기소 유예 처분 받았다. 포상금 줘요? 주죠. 근데 선고 유예가 나왔다. 포상금 줘요? 준다니까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야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잖아요.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나왔다. 포상금 줘요? 준다고요. 이거 다 검사가 공소 제기. 이러한 것들은 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포상금 준다고 하니까 공소제기를 전제로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어서 다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예는 오직 무엇뿐이다? 집행유예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는 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이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죠. 누가 지급을 결정해요? 검사가 등록관청이. 법원이? 등록관청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등록관청이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포상금 지급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없는 거예요. 신고 또는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할 수도 있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무조건 어디 가서? 등록관청 가서 지급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지급 결정을 누가 내린다고? 등록관청이 자꾸 어서 법원 소리가 들리는데 법원은 여기 개입되는 게 없어요.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는데 단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려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보고 처분 내용이 공소제기 있거나 기소유예라면 지급을 결정하죠. 그러면 포상금을 줍니다.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주는데 얼마를 줘요? 5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그 50만 원의 재원은 어디서 확보한다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주는 거니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으로 재원 확보해야죠. 근데 시군구마다 재정 자립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강원도 같은 데는 군이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경우라면 일부를 국고가 보조해 줄 수 있다. 얼마를? 50% 범위 내에서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 얼마 준다고? 50만 원. 건당 50, 두당 50. 네,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누구한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런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었어요. 그럼 포상금은 먼저 신고 고발한 자에게.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었다면 배분 방법에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없다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1항 포상금 지급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죠. 그 다음 2항 포상금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1월 내에 지급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한 달 이내에 주는 게 또 있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죠. 3항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으로 하는 거죠. 4항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이 2건 이상의 신고 고발된 경우에 균등하게 배분 지급합니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할 겁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등록증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 다 포상금 주죠. 근데요,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는요,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 주잖아요. 근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줘요? 줘요. 그러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신고 고발했다고 포상금 안 주는 겁니다. 그것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조금 복합적인 문장인데, 자, 정보망의 정보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아까 제가 해설에서 언급했어요. 정보망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무조건 업무정지. 그러면 정리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때에는 청문을 해야 된다. 그 말이네요? 아닙니다. 등록관청이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오직 등록 취소 처분 내릴 때만 청문하죠. 자격 취소 처분 내릴 때는 시도지사가 청문하지 등록관청이 하지 않아요. 지정을 취소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청문하지 등록관청이 청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뿐입니다. 2항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효과가 승계가 되는 겁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의 기준은 3개월이다. 이제 여기서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하여튼 도장 위반도 다 정지라고 했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안 한 거,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하지 않은 거, 변경한 때 7일 안에 변경 등록 안 한 거, 하여튼 도장 위반은 정지인데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입니다. 3항 정답이고요.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명할 수 없나요?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죠.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어요? 있어요.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사무소만 폐업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할 수는 없죠. 분사무소는 등록하여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그자에게 그 위반 사유를 근거로 업무정지 명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24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 규정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이 있고 다시 행정형벌은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 행정질서벌은 500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면 100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었습니다. 옳은 거 찾습니다. 기억.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형벌 3년 3천 갑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는 거 형벌 1년 1천 갑니다. 아닌 자의 위반은 1년 1천이라고 했었어요. 디귿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3년 3천 맞죠? 등록증 반납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그 다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설치, 임시 중개 설물 설치,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자격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하여튼 따블 치는 이중은 1년 1천 간다고 했었습니다. 디귿과 리을과 미음이 맞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편 문제 보셨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 실무편 문제들입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